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한 주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격상이 된 가운데 프로야구도 멈췄습니다. 대구는 이번 주 이틀 동안 50명대 확진 환자 발생이 이어지다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요. 여전히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점 등 유흥업소 중심의 발생을 넘어서 헬스장이나 학교, 식당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등지에 있는 10여 개 학교는요. 방학을 며칠 앞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4차 유행의 정점을 아직 찍지 않았다.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단계인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도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대구는 밤 11시에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우리 인접 지역의 경상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니까요. 1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방학을 시작하고 휴가철이라서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겠습니다. 경북은 여전히 1단계가 적용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대구 인근이나 휴가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를 우려를 해서 사실상 2단계에 준하는 수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가량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65%가 여름 휴가를 가겠다, 국내로 이런 응답이 있고요.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달 늦게 개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막을 하면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과시를 했던 게 프로야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실망스럽게도 사상 초유로 야구가 멈췄다지요? 한국프로야구위원회 KBO가 지난 13일에서 18일 사이 예정된 전반기 30경기를 수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림픽 브레이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한 주를 더해서 3주를 쉬고 다음 달 10일에 경기가 재개되는데 한 달가량을 쉬면서 올해도 리그 전체가 사실상 가을 야구를 예약을 했습니다. 수년은요. 중단 결정은 리그 두 팀 1군 선수단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인원이 많아지면서 경기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후에 NC 구단 일부 선수가요 원정을 간 서울 지역 호텔에서 외부인 여성과 동석을 해서 술을 마신 뒤에 해당 여성들이 확진되고 나서 선수들이 잇따라 확진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들은요 역학조사에서 동선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리그 중단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대체 선수로 리그 중단 없이 운영을 하겠다던 KBO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 방침이 순위 싸움을 둘러싼 속내에 흔들렸다는 비판이 많고요. 또 앞으로 확진 환자가 또 나오면 그때도 수년을 반복할 것인가 이래서 리그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진 환자에 대한 그릇된 시선은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프로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코로나의 와중에 계절마저 좀 야속할 지경인데요. 너무 네. 더워요. 올해 폭염이 극심할 거란 예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간 이미 겪으셨을 텐데요. 올여름 폭염이 극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는 더위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요. 폭염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늦게 시작됐던 장마 하지만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꽤 더웠는데요. 지금까지 더위는요. 장마전선, 우리나라의 동서로 뻗은 장마전선 사이로 중국에서 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더 더울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중층과 상층을 덮으면서 장마철에서 벗어나고 열돔 형태의 폭염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맞는 여름, 코로나 이후의 여름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올해 더위가 이렇다면 더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요. 6월에 때이른 폭염이 있었고 이후에 7월, 8월에는 역대 최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덥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전망을 보셨겠지만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파력 그리고 감염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로 마스크 착용은 더 꼼꼼해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덥고 습한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 숨쉬기 어렵다고 하는 정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구는요, 폭염 저감 대책을 시행을 하면서 요즘엔 대구 분들도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덥지 않다, 폭염 도시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프리카라는 이름값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1991년에서 2020년 최근 30년 동안요. 전국에서 연평균 폭염 일수가 대구 27.6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경우에요. 제주, 포항에 이어서 5번째로 많긴 했지만 앞선 지역들은 해안 지역이고요. 이 내륙 지역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발생 빈도가요.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폭염이 많으면 온열 질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위가 오게 되면 무더위의 취약계층은 그냥 덥다, 힘들다, 견디기가 힘들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폭염이나 열대야가 있는 여름이면요. 야외도 야외지만 사실 냉방이 잘 되는 뭐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지하상가 같은 데를 찾아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그마저도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은 지금 대구 지역의 90%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픈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한정적인데 더군다나 이동이 원활치 않은 독거 어르신이나 그 쪽방촌 주민들은요. 코로나19와 동시에 폭염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문을 닫았던 이 노숙인 무더위 쉼터가 다시 문을 엽니다. 23곳가량이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요. 또 대구시가요. 노숙인 쉼터와 지정 모텔을 마련을 해서 일시 거주가 가능한 무더위 쉼터로 만든다는 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 가구마다 뭐 냉방용품을 지원하거나 이 보양식 같은 걸 전달한다 이런 대책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이 폭염 취약계층의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호소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데요. 네. 김 기자 말한 대로 우리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혼동 그 자체입니다. 예, 어려움을 극복하고 돕자는 데 취지는 똑같지만요. 이를 위한 방식은 논의 주체들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이후 발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요.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100분 만에 번복이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검토하자는 조건부 합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취임 한 달째가 됐죠.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좀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경험 부족 그리고 당대표가 방송에서 토론하듯이 패널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이은 뭐 통일부 폐지 그리고 작은 정부론 그리고 여당과 합의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등 여러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서 합의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면서 불을 좀 끄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벌써 5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할 때마다 범위, 시기, 규모를 예상. 두고 계속 싸우고 논란이 거듭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당과 야당 입장 차는 처음부터
뭐 쭉 일관됩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요. 전 국민에게 이런 돈을 주는 거는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선별 지급 손실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요. 재정을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여당의 입장에 졌었죠. 민주당이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하위 80% 지급한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일부 내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청와대는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당정 간 논의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는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처리를 오는 23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합의 번복 과정과 정부와 또 여당의 이견 속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매번 벌어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제가 볼 때는 재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9,160원 이 액수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이 액수를 둘러싸고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 올해보다 440원 5.1%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요. 노동계는 10,000원을 그리고 경영계는 8,85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요. 결국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단일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전체 27명 위원 중에서 노동자 위원 4명 그리고 경영자 위원 9명 등 13명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상 처음으로 9,000원을 넘겼지만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가 이후 한 자릿수 인상이 머물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인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평균 인상률이 7.2%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미 정부는요. 지난 2019년에 202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앞으로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공약을 포기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상 노사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네. 주장이 너무 팽팽하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올해가 몇 년인지만 뺀다면 해마다 그대로 기사가 똑같이 나가도 될 만큼 그렇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88년 이후에 30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노사가 합의를 한 거는 7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요. 5번 다 퇴장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요.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희망 고문을 했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면서 이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직원들 더 줄여야 된다. 인건비 못 준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퇴장하고 그다음 표결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럴 거면 다른 구조로 재편이 되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도요. 현행 노사 합의 방식으로는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 잘 알기 때문에 2019년에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후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 됐고요. 지금 또 임기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줄다리기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독일처럼 반년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경제 회복 상황에 맞춰서 반년마다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온 독일의 사례들처럼 그런 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요.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이 후보들마다 좀 3년에서 5년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10,000원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못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내려놓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도 모두가 의리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에 달한 을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지 말고 높은 임대료, 각종 수수료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같은 이 인건비 부담만큼 경영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구조를 좀 손을 봐야 되겠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추진해온 트램 노선이 지난 25일 주민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신교통 시스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트램은 대규모 시설 공사가 필요 없는 장점도 있지만 차량 정체와 같은 단점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대구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과 트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이죠.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여기에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공청회가 온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이번 변경안의 주요 추진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자세한 사항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국장님, 주요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2018년도 7월부터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10년 단위 계획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도시철도법 5조에 따라서 그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그 법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주요 내용은 그 2018년도에 고시되어서 수립된 기존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그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신교통 시스템 도입 가능 노선 발굴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변경안이 나오게 된 것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시한이 재검토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게 돼 있는 게 법적 절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엑스코선이나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이 좀 알려진 바가 있는데 가장 큰 변경은 순환선이 이 트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순환선의 경우에는 그 1991년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미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까지 경제성이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였고요. 이번에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그 차량 시스템을 기존의 그 철제 차륜 AGT에서 그 노면 전차 즉 트램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순환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당초 하는 AGT라는 시스템과 순환선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었는데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시스템 자체를 AGT에서 트램으로 바꾼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군요. 네. 윤 교수님, 네. AGT와 구별되는 트램의 특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변경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우리 시청자들께서 AGT가 뭔지 사실 저도 그렇고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전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대구시에 있는 지금 1호선, 2호선 노선은 가운데 중자 중량전철입니다. 네. 중량전철. 그러니까 수송 용량이 그렇게 중간쯤 되는 네. 것이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전철은 무골 중자 중량전철입니다. 네.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의 모노레일도 이제 경전철의 한 종류인데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수송 용량이 또 적고 중량전철에 비해서 수송 용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지상에 주로 이제 교각을 세워서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철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경전철이라 그러고 경전철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기술이 다르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모노레일이고 그 중에 하나가 AGT, 오토메이티드 가이드웨이 트랜짓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3호선에 이제 모노레일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AGT는 지금 아마 부산의 김해공항에 연결하는 노선이 AGT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의 종류 속에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가 AGT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램은 이제 노면 전차라고 볼 수 있죠. 노면 전차인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도 뭐 우리나라 법에는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간쯤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램은 기본적으로 노면에 노상에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이런 사업의 마지막 의사결정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해서 사업의 이 추진을 결정하거든요.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편익과 비용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익은 시민들이 얻는 편익이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건설 비용,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램은 건설 비용이 적게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것 외에 가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재생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면에서 바로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트램은 이제 기존의 도로 용량을 잠식을 해서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2개 차로를 잠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용자나 버스 이용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또 걱정하는 게 애초에 AGT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너무 서둘러서 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트램이 갖고 있는 장점만 너무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걱정되시는 건 없으신지요? 아까 제가 이제 약점을 이야기했죠. 그 약점은 이제 기존의 도로 용량을 잠식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소통,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자, 버스 이용자 이런 분들한테는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사실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죠. 지난달 말에 권영규 시장께서 민선 7기 성과 관련한 그 담화문을 발표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트램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대구선 트램을 시작해서 대구 순환 트램망을 구축해서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공식적으로 최 국장님께도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AGT에서 트램으로 계획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 트램 경우에는 사업비가 킬로미터당 2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AGT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도로를 한 2개 차로 점용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AGT에서 노면전차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초에 설계할 때 AGT 방식으로 순환 노선을 설계한 것으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예타 통과 등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트램으로 바꾸셨다. 네. 그러면 이제 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AGT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한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담당한 업체에서 일단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뒤에 동서남북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서쪽인 대구, 서대구로 노선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순환선 남측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미군기지 이제 3차 순환도로 부지 미반환으로 일부 구간을 터널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낮게 나왔고요. 따라서 우선은 그 서대구역 개통 그리고 시청 신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서대구를 시범 노선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순환선을 단계별로 시행을 해서 그 도시철도의 건설 실현 가능성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구간은 그 KTX 서대구역에서 1호선 안지랑역까지 구간이 되겠고요. 또 2호선 그 두류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6.7km, 사업비는 1,68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또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 교수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 나눠서 추진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받은 부분인가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될 수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성이 있는 구간을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있는 구간을 먼저 해보자.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차량 기지 문제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누면 경제성이 우리나라 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경제성을 갖고 이제 예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차량 기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빨리 추진할 구간에 대해서 차량 기지를 건설하면 나중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 기지를 몇 개를 건설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모든 노선이 경제성이 있어 모든 순환선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차량 기지 문제도 통폐합 뭐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선의 이름이 순환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 순환선이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도로 시스템, 우리 지금 철도 시스템이 처음에 애초에 설계될 때 최적의 효과는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환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텐데요. 예. 지금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은 경제성이 높게 나와서 통과가 됐지만 향후 남아있는 구간들이 이 예타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 나오는 점수 정도로는 힘들다면 앞으로도 예타를 통과 못하게 되면 이것은 서쪽 측면만 연결되는 서쪽 그 경전철이 되고 트램 노선이 되고 이른바 말하는 순환선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형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게 10년 단위 계획인데 5년이 지나서 지금 재평가를 한 거거든요. 네. 또 2023년 되면은 다시 또 10년 단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또 지금 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뒀지만은 그 부분에 그 위치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다시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건설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서쪽만이라도 개통이 되면 다른 부분들의 경제성 평가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러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순환선 한꺼번에 착공하면 도저히 통과 안 될 거 트램으로 바꾸어도 전 구간을 트램으로 해도 예타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순환선 전체 수요 예측을 가지고도요, 상당히 너무 현실하고 다른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수요 예측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공청회에서도 한 전문가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그 서측에 지금 바로 착공하려고 하는 그 노선도 도저히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다른 그 3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뭐 프랑스 파리의 그 노선 정도의 수요 예측이 된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과다 계산된 거 아니냐, 수요 예측이.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순환선의 이제 수송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1, 3호선의 환승 수요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라고 할 때는 그 양방향의 승차 인원수를 이렇게 뜻하게 되고요. 또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선 같은 경우에 기존 1호선에서 3호선 7개소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 통행 수요가 다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요를 부풀린다 이런 것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윤 교수님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윤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용역한 부분은 사전 타당성 조사 대구시가 의뢰한 것이고 나중에 예타에 가면 공신력 있는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기관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1단계로 먼저 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구간의 경우에는 순환선 중에서는 수요가 제일 많은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전부 이제 주변 지역의 노선 주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금 사업 구간으로 결정한 것이고 나머지 구간들은 일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순환선의 이제 전체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노선 주변의 개발 계획이나 혹은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야지 통행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가 전체적인 순환선을 전체 다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트램을 건설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차로 2개를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로 2개를 잡아먹고 건설을 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건설 중에 또 그 옆에 한 차선 정도 최소한 건설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있어가지고 또 통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당장 그 차량 정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뭐 불편을 뭐 당장 되면 좋지만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불편을 호소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도 그렇게 교통사정이 좋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걸 추진할 때 미리 이런 건 다 따져 보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제 트램은 저정차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트램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공사도 하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입했을 때 주변 그 가로 상가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심 재생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은 정시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친환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그보다 얻는 효용이 훨씬 좋으니까 같이 좀 참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홍보도 하고 물론 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사실 많은 저희들이 3호선까지도 하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3호선 할 때도 많은 우려의 그 시선과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놓고 볼 때 굉장히 대구의 명물로 남고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시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은 협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서대구권 지역에 통과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서대구권 전체에 있는 분들이 도시철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트램이 착공이 된다는 소식 자체에는 어쨌든 반기는 분위기시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 교수님, 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국내에는 한 번도 이게 건설된 사례가 없어서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로 노면에 이제 건설이 되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철도는 아주 평평한 수준을 유지해서 이 궤도를 달려야지 되는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유럽이나 해외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순환선 계획 구간 전체로 볼 때 트램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간이 있고 전체 또 구간이 있거든요. 전체 순환선이. 그래서 대구 전체적인 순환선은 계획 구간은 대부분 뭐 6, 7개 차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구간은 좀 더 차로가 더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 가운데 이제 2개 차로 정도가 트램에 할애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네. 도로교통 소통에 뭐 장애가 있을 것이다. 조금 뭐 영향이 있을 것,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공사 기간 중에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공사 중 교통 처리 대책을 통해서 어차피 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트램의 정시성은 버스나 혹은 뭐 승용차보다는 정시성이 훨씬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위험이 이제 영 없을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트램은 뭐 안전하게 전용 차로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나 승용차나 뭐 버스가 와서 확 받아버리면 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전용 차로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현재 법이 아마 전용 차로를 뭐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는 뭐 혼용 차로를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 도로교통 수단 그러니까 승용차나 버스도 함께 가고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혼용 차로 운영이 가능. 그거는 법에 이제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뭐 그런 것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교통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선택의 문제지 뭐 OX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 기울기라든지 이게 문제가 돼서 건설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거는 조사를 다 하셨겠죠? 이번에 그 26개 노선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네. 일부 구간은 이제 경사도가 좀 높다. 이래서 약간은 위험성이 있어서 배제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순환선 없다. 안쪽은 괜찮은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도입을 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착공을 하고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위한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전 확정된 다음에 추진이 되게 됩니까? 예, 이번에는 뭐 구축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안을 낸 겁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좀 남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주민 공청회를 했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반영해서 8월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국토부는 또 이 전문기관에다가 이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보완 요청이 있을 수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그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국토부는 또 관련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합니다. 예,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국토부에서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요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사업 신청을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로 하게 됩니다. 이때 기재부는 이제 산하 연구기관인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이때 이제 BC가 1.0 이상 나오고 또 종합평가도 0.5 이상이 되면은 경제성이 있다 해서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타가 통과돼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정말 이제
첫 사업을 뜬 것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군요. 예. 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지금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시민들의 의견 듣는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메일로 의견을 좀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메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아니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그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 6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했습니다. 뭐 이메일로 주로 많이 왔는데요. 그 건수가 한 32,000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한 분이 여러 건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한 건으로 처리하면은 실제로 한 133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주된 내용들은 이제 순환선 서측 그 시범 노선으로 선정된 그 인근 주민들이 조금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구역에서 죽전 내거리 거쳐서 그 서부 정류장역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요구했던 분들은 그 노선에 대해서 또 재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그 엑스코선 뭐 차량 기지의 위치를 재검토해주면 좋겠다. 또 교통약자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해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라서 이것은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이메일로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달서구 구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달서구 차원에서는 결정에 불만이 좀 있다. 왜냐하면 서대구로 노선보다 구간이 길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성 지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래 설계를 하고 용역 조사를 했다. 그다음에 와룡로 노선에는 달서구 요구하는 노선이죠. 와룡로 노선에는 일일 수송 인원이 제시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게는 달서구 쪽에 주장이 있죠. 항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수요 인원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평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이제 용역의 세부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치를 내는지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용역하고 수요를 내는 것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뭐 누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시된 부분은 이제 경제성이 높은 부분은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후보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를 하지 않는 그런 그 용역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어떻게 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뭐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노선이 결정된 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럴 수가 없죠. 네,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으면 또 역시 나중에는 나중의 일이고 불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이것은 윤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그 차량 기지 문제입니다. 차량 기지 문제가 해당 차량 기지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는 달서천 주차장 부지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반발은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일종의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분들은 왜 우리가 기존에도 많은 사실은 도시 전체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본 부분이 많고 고통을 겪은 부분이 많은데 또다시 차량 기지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 변경안을 안에서 그 차량 기지 위치를 선정한 기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시점과 종점역과 최대한 그 인접한 지역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또 지형도 봐야 됩니다. 평탄하고 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장래에 혹시 부지를 확장할 때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수가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지금 순환선 서측의 그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 우선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이제 용지 보상 및 또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계획 및 계획 도로와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공성이 용이한 위치를 기본 선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달서천 공영주차장이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사실상은 우선에 이제 계획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노선을 선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차량 기지라든가 정거장 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향후에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또 의견 수렴해서 충분히 변경도 가능하고 더 적절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좀 전에 앞서 우리 질문이 나왔을 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이 순환선의 입지를 고려하면 철도 기지 문제, 차량 기지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이 전체 순환선을 고려해서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이제 구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한 구간이 있고 그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한 구간이 먼저 운영될 때는 거기에 따른 차량 기지가 있어야 되지만 전체 노선이 다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또 차량 기지의 변경 소지가 있죠. 차량 기지 수를 전체적으로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노선이 결정되고 난 뒤에 또 왜 우리 이쪽 지역은 또 생각을 안 하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대구시 신청사하고 서부 정류장 연결 노선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삶을 사는 삶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노선처럼 보이는데 이 노선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같은 경우에 그 두루네거리 그 이월드 쪽에서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서 서부 정류장역 구간에 해보니까 신청사에서 서부 정류장역 쪽으로 그 구간이 이 도로 종단 기울기가 뭐 90에서 120 퍼밀리 요거는 뭐 퍼센트로 말하면 9에서 12% 정도 돼서 경사가 좀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램 시설 기준은 경사도가 6% 정도 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향후에 뭐 신청사 주변 도로가 확장되고 종단 기울기가 완화가 되면은 또 재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서는 하고 싶어도 땅 기울기가 심해서 못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사가 개청을 하고 난 뒤에 도로 상황이 확충되는 와중에 도로 공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기울기가 변경이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선이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되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 중에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네. 이 트램 도입이 오늘 뭐 중요한 그 주제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또 시민들하고 이게 뭐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는 뭐 낙관적인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트램이라 그러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시 대중교통 수단이고 트램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연계는 버스나 혹은 도시철도, 다른 도시철도와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승용차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트램 건설 그 자체만 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승 인프라 확충을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대구시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목표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좀 높이는 쪽으로 현재는 지금 대구의 수송 분담률을 보면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 10%,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20%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영호 국장님. 예, 예. 한 도시가 이제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는 이게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분담률도 사실은 지금 조금 낮은 편입니다.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버스와 더불어서 도시철도 이거는 도시 지역의 우리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사각지 해소 등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게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아니면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민원들은 사실은 대구시 발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시는 장내 도시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 주변 개발 상황, 또 이용 수요 및 경제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시철도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또 뭐 트램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과 교감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처음 뗀 거라고 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특히 순환선 트램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 그리고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지금 방탄소년단이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 때문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그들의 노래를 통해 약자와의 소통과 팬데믹 속의 공존을 노래해왔습니다. 그들은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걷다, 즐겁다, 춤을 추다, 그리고 평화를 뜻하는 수호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호로 평화롭고 즐겁게 춤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춤을 본 청각장애인이 평생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수호 안무를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통의 공포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다양한 피부색, 택배, 청소,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 등 직업과 나이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어깨동무를 한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의 1등도 자랑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제 피부색과 직업 그리고 장애를 넘어 인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세계를 향해 노래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된 이유를 방탄소년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